자, 8월 11일 수업 시작합시다. 자, 어제 우리가 간단하게 회귀 분석에 대한 한 사이클을 어떤 과정으로 이제 접근하면 되는지 한 사이클을 정리해보자는 취지로 회귀 분석 예시 하나를 또 했는데요. 오늘도 이제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주제고요. 여기서 제공되는 데이터셋도 아래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자, 일단은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퀴즈부터 참조를 하죠. 자, 어제처럼 이제 헬퍼를 싸그리 다 가져올게요. 임포트 헬퍼라고 해서 다 가져오고 그 밖에 필요한 패키지들 일단은 뭐를 쓰고 뭐를 안 쓸지 아직은 잘 모르니까 이제 이쯤 되면은 꽤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썼었던 예제에서 그냥 통째로 붙여놓고 시작을 해요. 부족하면 나중에 추가하고 안 쓰는 거는 뭐 상관없는 거죠. 자, 그래서 패키지를 참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인슈어런스라고 하는 데이터고요. 네, 요 데이터는 이것도 이제 뭐 아래 내장되어 있는 거긴 한데 미국 환자의 의료비가 들어있는 데이터셋으로 1338개 관측치래요. 물론 실제 환자는 아니고요. 가상의 환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항목들이 있는데 나이, 성별, BMI. 이 BMI라고 하는 건 비만도 수치예요. 그 다음에 자녀 수, 그리고 흡연 여부겠죠? 그 다음에 출신 지역, 마지막이 이제 의료비입니다. 자, 각각의 필드들을 이제 설명을 달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BMI 같은 경우에는 수치형 데이터고 통상적으로 정상 범위가 18.5에서 24.9 사이라고 되어 있고요. 범주형은 4가지 종류, 지역별로 있고 흡연 여부도 yes or no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회귀 분석에 과연 어떤 변수들을 포함시키는 게 적합할 것인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선택적 데이터 분석 과정을 거칩니다. 그걸 하기 전에 또 데이터를 내가 다루는데 이제 적합한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회귀, 이게 지금 주제가 선형회귀잖아요. 그러면은 OLS를 후통하기 전까지는 분석이 아닌 거예요. 그냥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데이터를 다듬어가는 과정이지, 이 전체가 하나의 분석 과정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데이터 전처리부터 해볼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을 복사해서 벌칙치하고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헬퍼에 프리티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놨었잖아요. 근데 요즘 개인적으로 요거 쓰는 거에 좀 꽂혀 있어요. 자, 일단은 가져온 데이터를 하나 복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edf.isNa의 sum. 좀 단계가 좀 익숙해지면은 코드마다 블록 나누는 거 좀 귀찮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얘를 프린트로 넣고 얘도 프린트 edf.dtypes 사실 이거 인포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면 되긴 하는데 자,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아보기가 좀 적절치 않아요. 인포라고 하는 함수 호출하면은 데이터 타입하고 그 다음에 non null count 결집치가 아닌 항목의 개수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긴 합니다.
자, 전체 데이터가 1338개인데 0부터 1337까지 결칙치가 아닌 데이터가 1338이라고 하면 결칙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매번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각각 따로 보는데 이것도 그냥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프리티 프린트로 이것도 출력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프리티 프린트에 일단 넣으면 에러 나요. 이렇게 전달하면은 에러가 나요. 왜냐면 이 프리티 프린트에서 쓰는 그 태블레이트라고 하는 이 패키지는 파라미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요구하는데 지금 요 녀석의 타입을 보면은 시리즈 객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프리티 프린트로 출력하려면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임포트 from 판다스 임포트 시리즈를 일단 임포트를 하고 이 조건이 먹는지 한번 확인해 봤어요. 타입과 시리즈가 아니야. 요 여부를 출력을 해봤어요. true. 이렇게 비교가 먹는구나 라고 해서 여기 판다스에서 시리즈를 하나 추가로 가져오고요. 프리티 프린트에 만약에 파라미터로 전달된 게 시리즈의 객체라면 파라미터로 전달된 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라. 그리고 타이틀은 value라고 값을 하나 줘서 거기에 컬럼스에 요 제목을 걸어줘라. 그러면 별다른 일이 없으면 컬럼 이름이 그 value라고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컬럼스에다가 카운트라고 넣어주면 제목까지 들어가는데 이 기능을 필드 내부 그 함수 내부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helper. 프리티 프린트라고 해서 이제 시리즈를 전달해도 출력할 수 있게끔 기능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이틀의 결측치 개수,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그래서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게끔 하고, 이름이 카멜로 바꿨죠. 네.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출력하는 거에 꽂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값 바로 출력해도 되는데, 단순히 이건 제 개인 취향이에요, 이렇게 출력하는 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주형 타입 변환을 할게요. 일단은 범주형 필드 이름. 범주형 필드 이름을 변수로 하나 만들게요. 그냥 cnames라고 하죠. cnames는 지금 이 데이터에서 범주형은 요거 세 개죠. 왜냐면 이 범주형 이름을
이따가 여기저기서 써야 되기 때문에 cnames라고 할게요. 네, 요거를 하나 변수로 담아놨어요. 왜냐면 여기저기서 막 써야 되니까. 범주형 컬럼을 타입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전에 만들었던 거 보면요. set 카테고리라고 하는 함수를 그때 만들어 놨었어요. 어저께 얘를 안 쓴 이유는 얘는 순서 있는 범주는 커버를 못 해줘요. 순서 없는 범주만 처리하게끔 해놓은 거라서. 그래서 어제는 얘를 안 썼는데 얘한테 데이터 프레임하고 그 다음에 필드 이름들만 전달하면 얘가 충만함이 된 필드를 리턴을 해주죠. 자, 그래서 EDF2는 helper.set 카테고리 EDF를 주고 아까 만들어놨었던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세미콜론 안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타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이 바뀌어 있죠. 네, 이렇게요. 카테고리, 카테고리, 카테고리. 자, 타입 변화는 다 된 것 같으니까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으로 갈게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하실 때 꼭 주의하실 거는 수치형하고 명목형을 나눠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가장 만만한 거는 기초 통계량 확인입니다. 수치형 데이터 타입은 항상 전체적인 통계값을 파악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DESC는 edf2.describe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력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출력하셔도 되고 저는 요즘 이걸 꽂혀 있다 그랬죠. 네. 요즘 제가 요거에 꽂혀 있어서 결과를 다 이렇게 놓고 있어요. 이거 별 차이 없으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개인 취향껏 하세요. 그냥 지금 제 취향이 요거니까. 근데 파워포인터나 한글 같은 거에 적용할 목적이라면 이렇게 그냥 출력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얘는 파워포인터 같은 거에 갖다 붙이면 우리가 수직 지정을 해줄 수 있거든요. 프리티 프린트를 출력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문자열이고 주피터에서 그냥 출력하는 거는 이렇게 출력한 다음에 파워포인터 같은 거에서 이런 식으로 서식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실제 표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뭐, 더 안 꾸며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저께는 많이 돌아다니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거를 쭉 보니까, 그냥 코드만 쭉 작성하고, 사실 이런 거 적으면서 하기 좀 귀찮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로 이제 코드만 쭉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 봤을 때, 혹시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이거 왜 했더라? 그런 느낌 드린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분석 결과 보면은 뭐라도 코멘트를 달라고 꼭 코멘트 다는 연습을 몇 번 시켰잖아요. 뭔가 결과가 나오면은 밑에다가 본인이 뭔가 해석한 내용을 넣으세요. 자기가 이걸 왜 했는지를 적어 놔야 나중에
같은 작업을 반복 안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의료비 지출 변수 통계값 살펴보면은 중앙값이 이게 의료비죠. 자, 중앙값이 938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 13,270이에요. 그러니까 중앙값하고 평균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데이터가 한쪽으로 쏠렸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MI 평균, 중앙값 평균 별 차이 안 나죠? 그 다음에 연령대 중앙값 평균 완전히 일치하네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 수, 이게 자녀 수, 한 명이 평균 1.0, 한 명, 그 다음에 중앙값도 한 명, 뭐 자녀는 한 명 있는 사람이 많다. 얘네들은 뭐 사실 이상치가 있어도 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 처리를 내가 왜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뭘 캐치했는지 적어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보고서 작성할 때 내가 이거 왜 했더라 하면서 전체를 다시 돌리는 불상사가 생길 거예요. 경험담이야. 관제하면서 여러 번 그래봤거든. 자, 전체 상자 그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전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지금 그래프 초기화 따로 안 했거든요. 왜냐면 한글 안 쓸 거라서. 나중에 가면은 그래프 초기화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필수 이름 같은 거 한글로 잘 안 써요. 자, 보면은 뭐 특히 분포가 뭐 이상하진 않네요. 근데 의료비 지출은 좀 차이가 좀 있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게 의료비가 결과적으로는 종속 변수기 때문에 얘는 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개별적으로 확인해 봅시다. 전체적으로 보면 분포가 잘 안 보인다 그랬죠? 자, 어제 코드 재사용할게요. 2행 2열로 서브플롯 만들고, 자, 2행 2열로 서브플롯 만들고 행수와 열수를 갖고 와서 반복을 돌립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중 반복문 안에서 i 곱하기 콜 플러스 j라는 수식을 적용하면은 이중 반복문 안에서 0, 1, 2, 3, 4 일씩 증가하는 인덱스를 계산해낼 수 있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는 수치형 변수들에 대해서만 볼 건데 CNAMS는 아까 명목형 변수죠. 참. 요약 정도 본 항목의 컬럼에서 IDX 번째를 이름으로 가져와서 실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걔를 뽑아내갖고 상자 그림. 혹시라도 이 인덱스가 이 서브플롯 개수가 인덱스보다 많아지면 결국 컬럼 수를 초과하게 되면 에러가 나니까 컬럼 수 초과하지 못하게 이포문으로 안전장치. 요것만 한번 짜놓으시면 앞으로 여기 개수만 붙이면은 그 지정된 필드들 요렇게 그 DESC라고 담겨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상자 그림을 알아서 반복되면서 매번 돌 거예요. 뭐 나는 1행 2열로, 1행 4열로 하고 싶어요. 고치세요. 알아서 돌 거예요. 응? 안 도네? 1행 4열이라고 하니까 여기 안 나오는구나. 두 줄은 가야겠네요. 최소. 2행 3열이다. 그러면 알아서 돌고 남는 데는 비워놓을 거예요. 2행, 두 줄 이상일 때. 한 줄일 때는 아니고요. 한 줄일 때는 이중 반복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자, 나이대 분포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MI 25 조금 넘고 35. 그 다음에 연령 자녀 수
그리고 의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요거 봤을 때 이제 의료비 분포가 좀 변수랑 중앙값이 차이가 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히스토그램이에요. 데이터 분포가 어떤 모양인지. 그래서 상자 그림 보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도 좀 봐야 돼요. 중심 변수가 한쪽으로 쏠리는 거는 사실 뭐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독립 변수가 한쪽으로 쏠리면은 걔는 그 요인으로 선정하기에 썩 그렇게 좋은 조사 자료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표본 수집부터 다시 시도를 하셔야 돼요. 어쨌건 정규 분포 따르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는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만들게요. 이것도 서브플로 들어갑시다. 아까랑 똑같이 반복문 패턴 만들고요. 이것도 헬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안에서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되죠. 히스토그램을 그리려면 넘파이를 통해서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필드 통째로 주고 몇 조각으로 쪼갤지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은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필요한 기간이 나왔죠. 근데 얘가 소수점이 너무 길게 들어가니까 그래프에 표시할 때는 적당히 반올림해서 써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함수는 시본 패키지에 있는 히스트 플롯이었습니다. 데이터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X축의 필드, 구간수. 만약에 그 정규분포 그래프 같이 그리고 싶으면 KD2로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나이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좀 봐줄만 한 거예요. 자녀수, 얘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 뭐, 얘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자녀가 한 명인 사람들만 골라서 하기도 좀 뭐 할 것 같고. BMI, 얘는 그래도 비교적 정규분포 비슷하게 따르네요. 그 다음에 의료비. 자, 요 비만도 수치에서 아마 이게 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 데이터표 처리할 때요. 정상 범위가 18.5에서 24.9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만도 수치의 상자 그림을 보면은 이상치가 좀 많아요. 이거 정지하면 안 돼. 얘네들 비만인 거야. 이거 비만인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치 정제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치를 정제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결과.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간 15,000달러 이하, 13,000 얼마인데 대충 툭 잘라서 한 15,000달러라고 칩시다. 15,000달러 이하의 의료비 지출에 분포되어 있고요. BMI를 찾아보면은 정상 범위 벗어난 애들이 요거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과체중 이상의 데이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정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나중에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요인 선정을 했을 때 만약에 칠드런이 요인에 빠졌다. 대충 납득이 가요. 왜냐면 얘는 정규 분포가 아닌 거 뻔히 알고 시작했잖아. 한국적 데이터 분석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요인을 선정했을 때에 대한 근거로 삼기에 가장 눈에 휙 들어오는 게 히스토그램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주형 변수 봅시다. 자, 종류별로 데이터 수량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아까 변주형 변수의 이름을 리스트에 따로 담아놨었죠?
걔네들만큼 반복 돌면서 helper.pretty print edf2의 name에 대해서 value count를 걸어라. 타이틀은 count라고 잡을게요. 자, 우리가 만든 그 set 카테고리 함수 자체가 이미 라벨링을 다 해버려요. 함수 안에서. 그래서 요거만 놓고 보면은 데이터가 1이 뭐지? 2가 뭐지? 이거를 알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한 번 더 고쳤던 게 여기 set 카테고리 이 함수에 라벨링 여부를 처리하는 파라미터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set 카테고리 여기에 라벨링 뭐 fails 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하나 추가해서 아니면 true 뭐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자, 변수명 가져오고 필드 이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건너뛰고 자, 여기 라벨링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그냥 드러냈어요. 여러분들 이제 기존 코드랑 비교해야 되니까 주석으로 막을게요. 이 부분을 이제 드러내고요. 라벨링을 만약에 라벨링이라는 파라미터가 true일 때만 처리해라 라고 했는데 어저께 라벨링 했을 때는 그 데이터 프레임이 갖고 있는 맵이라는 함수를 써서 했습니다. 딕셔너리로 만든 다음에 기억나세요? 근데 여기서 처리했던 거는 반복문 돌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준 거거든요. 데이터 프레임을 반복문으로 하나씩 다 건드리면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여기 코드를 어제 했었던 코드로 바꿀게요. 딕셔너리를 하나 준비하고 이미 카테고리 타입으로 여기서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for I, v, in, enumerate, cdf의 field name, field name의 dtypes에 대해서 카테고리 라고 돌면은 카테고리 이름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딕셔너리에 i번째 요소로 지정을 한 다음에 얘를 cdf는 이렇게 맵 함수에다가 딕셔너리를 넣어서 어저께 코드 보시면은 이거 어저께 우리 썼었던 코드인 거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테고리 만들 때 여기에 이제 라벨링을 fails로 놨을 때를 다시 한번 해보죠. 대시작. 자, 라벨링 fails를 놓고 EDF2를 확인하면은 여전히 카테고리 타입이거든요. 근데 아까 밸류 카운트 한 거 보면은 값들이 라벨링이 안 돼 있죠. 근데 여기 라벨링이란 파라미터를 true라고 다시 고치면 자, 다시 전체 시작할게요. 다시 맨 마지막에 보면은 라벨링이 돼 있죠. 그 라벨링 여부를 이제 조절할 수 있게끔 파라미터를 하나 추가한 거예요. 왜냐면 탐색적 단계에서는 라벨링 안 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자, 데이터 개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남자, 여자 비율, 얼추 비슷하고요. 근데 흡연 여부는 격차가 좀 크고, 출신 지역도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표보다는 그래프가 더 있어 보이니까, 얘도 이제, 반복문으로 한 번에 처리합시다. 자, 서브플롯 1행, 그 다음에 범주형 변수의 개수만큼. 자, 그다음 범주형 개수만큼 반복 돌면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해당 필드의 밸류 카운트를 가져와서 카운트, 컬럼 이름은 카운트라고 잡아주고. 일단 여기서 한번 출력해봤어요. 반복 잘 돌고 있나. 네, 이렇게 밸류 카운트 잘 가져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VC를 막대 그래프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죠. 자, 대부분 이제 비슷하게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나중에 통제 요인으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흡연 여부는 좀 아쉬워요. 이러면 아마 얘는 통제 요인으로 못 넣을 가능성이 커요. 아마 흡연 여부가 의료비 지출에 영향이 진짜 많이 클 텐데 요즘 사실 비흡연자가 더 많죠. 이런 애들을 통제 요인으로 넣으려면 조사된 수가 비슷비슷해야 됩니다. 비율이요. 그런 걸 알아보는 과정이에요.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읍시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요인을 선정하는 과정으로 갈게요. 자, 얘도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내가 해석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거 결과 보고 뭐라도 한 줄 적어보세요라는 연습을 한번 시켰던 거거든요. 자, 오늘 거는 요 예제 안에서 사용된 모든 헬퍼 기능들 한 번씩 비교하셔서 체킹하셔야 돼요. 자, 요거 실습 진행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이어서 할게요. 범주형 변수로 넘어가기 전에 약간의 과정을 좀 더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범주형 변수 부분 제목 분리하고요. 화면 정지되어 있나요? 자, 범주형 변수 들어가기 전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파악하는 것까지 좀 더 추가를 할게요. 자,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할 건데 여기서 일단 수치형 변수들의 이름도 따로 변수에 담을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수치형 변수들만 추출을 하겠습니다. 숫자로만 구성된 데이터 필드니까 numberDF라고 해서 NDF라고 할게요. 변수 이름들 이거 잘 관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되게 헷갈려요, 나중에 가면. 자,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NDF만 따로 걸러내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가지고 산전도 행렬을 그려볼게요. 근데 산전도 행렬이 여기 하다 보니까 여기 컴퓨터가 사양이 좀 이제 많이 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자, 요 NDF를 가지고 걸게요. 산전도 행렬은 명목형이 들어있으면 에러납니다. 자, 갑시다. 자, 거의 20초 가까이 걸리네요. 자, 쭉 보니까 모양이 좀 안 좋아 보이죠? 근데 회귀 분석의 변수를 찾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얘네가 일정하게 패턴이 보이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럼 지들끼리 관계가 있다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뭐 어떤 특정한 패턴을 찾기는 어려워 보여요. 어, 여기서 이제 연령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게 의료비거든요. 예, 연령하고 이제 의료비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직선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MI 수치하고 의료비 지출은 크게 봐서 두 개의 군집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상관관계가 강하진 않은데 첫 번째 필드가 나이예요. 나이하고 비만도. 그 다음에 나이하고 의료비. 이것도 약간의 좀 상관관계가 좀 있다고 보이겠죠. 그리고 칠드런하고 여기도 좀 없다고 보기에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얘네가 약간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말이 되는 게 나이가 들수록 몸무게 증가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비만도 수치가 높거나 부양 가족이 높을수록 의료비가 많이 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상관관계가 조금 걸리긴 하는데 일단은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자, 지금 한 말 텍스트로 정리한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상관응열을 만들어 볼게요. 자, 얘가 데이터 프레임이 이름이 NDF였죠? 상관응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각선은 변수 자신이기 때문에 항상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봐서는 마이너스 값은 하나도 없으니까 전부 다 양의 상관관계인데 보면은 0.2 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요거 하나 있네. 나이하고 요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종속 변수니까 상관은 없죠. 예, 의료비와 관련된 거를 빼고서 뭐 크게 높은 상관관계는 없으니까 괜찮은 거죠. 자, 그래서 얘도 연령, BMI 지수, 부양가족수, 의료비 지수는 약하지만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요. 뭐 연령하고 BMI는 나이가 들수록 몸무게가 증가되면서 BMI가 높아지는 경향. 그리고 부양가족 수가 증가하면은 의료비 지출이 많아진다고 보이는 것도 괜찮은 얘기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치형 변수들 중에는 이 관계로 봐서는 나중에 회귀 분석 적용했을 때 그 VIF 값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봐서는 전부 다 때려 박아도 상관없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봤었죠. 자, 범주형 변수를 봤을 때 흡연량에 대해서 좀 이게 분포가 좀 불균형해 보이는데 얘를 의료비 계산에 안 넣는다라고 하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돼서 범주형 변수에 따라서 평균의 차이가 나는지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라벨링을 적용한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생성하겠습니다. 자, 셋 카테고리에 라벨링이라는 파라미터 true라고 넣었었죠. 얘한테 이제 라벨링 파라미터를 적용하면은 이제 라벨링이 적용이 된다 였는데
유함수의 이제 적용 결과를 보고 할게요. 왜냐면은 평균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는 게 지금 해야 되는 게 그 다중 분산 분석인데 걔네는 그 카테고리 타입으로 분석하면은 안 먹어요. 아, 자, 지금 카테고리 타입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또 정수를 바꿔줘야 돼요. 라벨링이 됐으면, 이렇게 라벨링이 돼 있는데, 라벨링이 된 거에 대해서 이거를 정수로 바꿔줘야 분산 분석이 먹어요. 카테고리 타입으로 주면 안 돼요. 이거를 또 카테고리로 일일이 바꾸려고 하니까 조금 귀찮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헬퍼에 코드 하나를 밑에 여기 맵 함수 뒤에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에지 타입 인트. 라벨링을 넣어라라고 하면은 라벨링을 적용하고 데이터 타입이 인트로 나오는 거고, 라벨링을 넣지 말아라라고 하면은 카테고리 타입으로 나오는 거고. 예, 요렇게 해서 요거 하나만 더 수정을 할게요. 자, 재시작 모듈 바뀌었으니까 재시작하고요. 자, 작용 분단 분석 코드까지 같이 넣어놓을게요. 아, 그리고 이제 라벨링 할 때 어떤 값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기 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필드 바꾸기 전에 마이딕트를 출력하는 코드 하나 넣었어요. 어떤 값이 뭔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두 줄만 수정을 추가적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LDF, 생성된 이 LDF로 의료비, 대비, 성별, 그 다음에 흡연, 출신 지역, 그리고 각각 두 개씩 묶어서 교유작용 확인하고 세 개를 다 묶은 것, 여기 마지막에 세 개를 다 묶은 것도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은 그 이 명목형으로 분류했을 때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모두 실행 다시 할게요. 판단 병렬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자,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값들이 명목형으로 바뀌었는지 좀 출력시켜 놓은 거. 그리고 라벨링을 적용하면은 데이터 타입이 숫자로 나온다는 거. 예, 요게 좀 변경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 이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을 했죠. 자, 보면은 이제 성별하고 흡연율은 확실히 평균에 영향을 줍니다. 흡연율이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성별과 흡연율 간의 교유작용이 있는 걸로 나오고요. 흡연율과 출신 지역에 따라도 교유작용이 있다고 나와요. 근데 출신 지역 자체는 의료비 지출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라고 나오죠. 자, 성별과 흡연 여부에 대한 값이 모두 0.05 미만이니까 두 요인은 의료비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과 흡연량, 흡연량과 지역 간에는 교유작용 효과가 있다. 그럼 교유작용이 있는 게 어떤 그 양상을 나타내는지 보기 위해서
자, 교류작용을 보이는 변수 간의 비교를 해볼게요. 자, LDF를 가지고 X축은 둘 다 이제 흡연으로 보고 성별과 출신 지역에 따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봤을 때 원본으로 하죠. 안 보이네. 01, 01 이렇게 나오니까. 자, 확실히 흡연자가 적긴 한데 그 남자일수록 흡연하는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여성일수록 비흡연자의 비율이 많다. 이거는 큰 통계에 넣었을 때 크게 그 차이를 주지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흡연을 하는 사람 전체적으로 적은데 사우스이스트 쪽이 많고요. 그 다음에 비흡연자도 사우스이스트가 많고 이거는 이쪽이 전체적으로 그 조사 인구가 많지 않은 거 조사 인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어넣어도 별로 상관없겠다. 네, 이렇게 결정을 해서 네, 최종적으로 선정된 요인입니다. 종속 변수는 의료비고요. 독립 변수로는 수익자 연령, 비만도, 그다음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자녀 수입니다. 그다음에 통제 요인으로는 성별과 흡연 여부를 넣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귀 분석하는 거죠. 자, 오늘 오전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요. 오후에 한두 시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작한 거 회귀 분석해서 결론 내야죠.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하세요. 어, 이게 이렇게 선정된 이 변수들이 실제로 적합한지 안 한지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분석했을 때 VIF 값도 봐야 돼요. 근데 일단은 대부분 이제 그 최근 제가 공부했었던 논문들은 거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요인 선정하는 과정을 이제 앞부분에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분석하면은 뭐라도 꼭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말을. 네. 여태까지 그 우리가 거쳐온 수업들이 전부 이러한 과정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큰 빌드업이었다라는 거 이제는 아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올릴게요. 자, 코드 다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네, 5번으로 회귀 분석까지만 보고 요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자, 이따 봅시다. 자, 이제 예제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쭉 이제 최종 변수를 선정했는데 우리 변수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저께 했던 거랑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어제는 이제 변수를 선정할 때 그 주성분 분석을 거쳐서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직접 탐색적 데이터 분석으로 직접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주형 변수 들어가기 전에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도 넣어볼게요. 이걸 자꾸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자, PCA 분석에 대해서 추가할게요. 자, 그 범주형은 PCA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위에서 수치형 변수만 추출한 NDF를 쓸 거고요. 종속 변수인 의료비 필드는 제외하고 진행할게요. 제외하는 기능은 우리가 이미 그 만들어 놨었죠. 데이터 표준화를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표준화를 거쳐요. 자, 그럼 표준화가 쭉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PCA 분석을 해볼게요. 자, PCA에 대해서 코드 추가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베스트라고 나온 유형의 이름만 출력을 할게요.
자, 쭉 진행이 됐고, 베스트는 age와 children.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기만도가 별로 연관이 없다라고 얘가 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병원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이 나서 병원에 갔다고 칩시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열을 이제 불명열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막 열이 지금 39도, 40도에 육박을 해서 병원에 갔어요. 그럼 요즘 열난 병원 가서 뭐부터 해? 그쵸, 코로나 검사하죠. 그랬더니 코로나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거야. 아, 잠깐. 안 걸린 게 음성 맞죠? 음성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 결과 음성이니까 이상 없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 그럼 여러분들은 그 병원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욕을 바가지로 하겠지. 열이 날 수 있는 원인이 꼭 코로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은 자기한테 정해진 결과에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true, false로밖에 답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주는 결과를 너무 믿지 말라고요. 참고용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를 참고하되 그 분석을 하는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얘를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판단이 안 되면 다 해보는 거지. 자, 주성분은 선정이 됐는데 BMI, 비만도를 뺀다라는 게 약간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여기 최종 분석 결과에서 BMI는 물음표로 일단 표기를 해놓을게요. 얘는 넣다 뺐다 할 겁니다. 다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배포용 자료에 충전도 행렬 그리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한테 배포해드렸던 거는 아까 배포한 거는 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제가 산전도 행렬을 일단 주력으로 막아놨어요. 왜냐면 모두 실행할 때마다 여기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한 번 결과 봤으니까 이게 조금 싫다. 이게 조금 이제 그 나는 이 그래프 매번 봐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래프는 plt.savefig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로 하나 저장을 해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DTI 값 한 200이나 300 정도 두면은 사상 더 큼지막하게 저장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석으로 나가놓고 저는 아까 이미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밑에다가 마크다운으로 이렇게 이미지 표시하게 해놓으면 매번 시간 안 걸리고 이 이미지 보면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코딩하면서 약간의 팁이에요. 자, 재시작하고 모두 실행 하면은 이제 시간 오래 걸리는 거는 배제했으니까 상대적으로 결과가 아까보다 좀 빨리빨리 나오겠죠. 금방금방 뜨죠, 이제.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선정된 요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봅시다. 그러면은 모든 변수 적용. 이게 케이스 1이고요. 케이스 2는 그 BMI를 제거하고 적용. 케이스 3은 모든 변수 적용하고 표준화 적용. 케이스 4는 모든 변수 적용하고 BMI를 제거하고 표준화 적용. 이렇게 이것만 해도 지금 해봐야 되는 케이스가 4가지가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매번 분석을 할 때는 그 helper.myOLS 하면서 호출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에 따라서 그 변수에 들어가는 데이터 프레임만 바뀌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helper.myOLS한테 파라미터 어떻게 중요에 따라서 분석은 알아서 하잖아요, 얘가. 그럼 이제 이 경우의 수에 따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러면은 전처리 코드 넣고 분석 코드 넣고 전처리 넣고 분석 넣고 전처리 넣고 분석 넣고 매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코드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초반에 몇 번 얘기했었는데 데이터 분석 코드는 프로그램 코드 같지가 않다고 서술형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짜고 있는 코드가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 분식기 하는 식으로 코드를 서술하고 있어요. 1번 분석 케이스에 따른 분석용 데이터 생성을 할 건데요. 함수를 만들 겁니다. df 마크다운이네. df getDF 데이터 프레임. 자, 케이스 넘버 1번하고 3번은 사실상 변수는 똑같죠. 2번하고 4번도 사실상 변수 똑같죠. 그러니까 케이스 넘버는 1번하고 2번으로만 칠 거고요. 그 다음에 is scale 표준화를 적용할지 여부를 파라미터로 하나 추가할게요. if 케이스 넘버가 1일 때 이거는 BMI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elif 케이스 넘버 2일 때 얘는 BMI를 제거한 경우 그 다음에 if 이 상태에서 not is scale 표준화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else 여기는 표준화를 적용한 경우 자, BMI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 내가 써야 되는 변수 이름들을 선정합니다. fnames1은 사용할 변수 이름들이고요. fname2는요. fnames1 중에서 범위 변수로 처리할 이름들이에요. 그럼 두 번째 거는 여기서 BMI를 제공하면 된다 그랬죠. 자, 스크린을 하지 않은 경우는요.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 얘네들만 다시 걸러냅니다. 그럼 케이스 넘버에 따라서 이 TMP에 저장되는 데이터 프레임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 TMP를 가지고 fnames2에 대해서 범위 변수를 처리해서 리턴을 해줘요. 만약에 표준화를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표준화 해놨잖아요. X트레인하고 Y트레인하고 나눠놨잖아요. 그거 합쳐요. 그러면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죠. 미리 적용해둔 표준화 결과를 병합을 시켜요. 이렇게 병합을 시켜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명목형 변수를 제외한 전체 변수를 다 갖다 놓는 건데 거기서 나한테 필요한 애들, 얘네들 중에 필요한 애들만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합해놓고 필터, fnames1 요 둘 중에 케이스 하나로 필터를 겁니다. 근데 표준화한 거는 명목형은 빠져있기 때문에 원본에서 명목형만 다시 추출해요. 이걸 결합해요. 레프트하고 라이트하고 만들었으니까 얘네를 결합해요. 그러면 밑에서 다시 더미 변수를 만들어 주겠죠.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df는 getDF, 페이스 1의 페이스 getDF라고 할게요. getDumies 함수를 임포트 안 했네요. 자, 위로 올라가서 getDumies import. 요 예제는 멜트는 안 쓰고 있죠? 카테고리 타입도 안 쓰고 있고. 근데 뭐 안 쓰는 거 임포트 한다고 해서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거 틀리네. 자, 얘는 DMI를 포함한 상태죠. 그리고 표준화가 적용된 케이스입니다. 표준화를 안 하고 싶으면 표준화 안 된 게 떨어지는 거고요. 이번 케이스는 BMI를 뺀 거죠. BMI 빠지고 표준화 적용 안 한 거. 그 다음에 표준화 적용한 거. 이 파라미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탐색한 결과물을 선택적으로 리턴 받을 수 있게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서 내가 분석에 분석 변수 이름 빼고 넣어야 되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상황에 따라 바뀌잖아요. 이제 파라미터에 따라서. 그래서 독립 변수 이름만 추출해요. 자, 타겟 df의 컬럼스만 리스트로 뽑은 다음에 독립 변수 이름을 뽑아요. 그러면 여기 독립 변수 이름만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게 분석을 돌려요. 이것도 매번 결과 따로 보기 이제 귀찮으니까 결과 출력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다 출력해놔요. 이제 순서대로 값을 바꿔가면서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코드가 되게 복잡해져요. 짧고 굵게 가느냐, 가늘고 길게 가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elper.myOS 이놈의 프리티 프린트는 계속 못하네요. 예전에 해뒀던 거를 복사해오다 보니까. 자, 결과 나왔습니다. 자, 1번 케이스입니다. 표준화 안 한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 한번 출력해 본 거고. 자, 결과 보면은 설명력은 75%예요. BMI를 넣었을 때. 근데 다중공선성은 10 넘는 거는 없으니까 다중공선성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나이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소 높긴 하네요. 자, 듀비나 쓴 값은 2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쭉 보다 보면은 성별에 대해서 유의하지 않다라고 나와요. 자, 그럼 케이스 하나 또 늘려야 돼요. 성별을 빼고 했을 경우. 근데 보통 이렇게 됐을 때 이 유의 확률이 0.05 넘어가는 거를 빼고 하면은 설명력은 별로 안 바뀌어요. 자, 2번 케이스입니다. 아까 기계가 선정해준 대로 DMI를 빼고 해봅시다. 자, 여전히 성별은 유의하지 않다고 나왔고요.
설명력은 오히려 72로 더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변수가 줄어들면은 설명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해요. 근데 요 VIF 값은 아까보다 좋아졌죠. 얘는 작을수록 좋아요. 자, 표준화를 넣어볼게요. 1번 케이스에서 아까 설명력 75였어요. 자, 75. 바뀐 게 없네요. 근데 요 VIF 값들은 되게 좋아졌죠. 아까는 막 거의 10에 가까이 갔었잖아요. 스케일링 안 하고. 2번 케이스에 대해서 스케일링 하고. 자, 설명력 72.4. 제일 안 좋네요. VIF 값은 좋고. 그러면 결국은 비난도를 빼야 되겠어요? 안 빼야 되겠어요? 안 빼야 된다는 얘기지. 자, 아까 PC 분석에서는 BMI를 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항상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제공되는 참고사항인 거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성별을 또 제거해 볼게요.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에리프 케이스 3 성별을 제거한 경우 전체에서 성별을 제거합니다. 그럼 더미 변수에서도 제거해야겠죠? 그럼 케이스가 하나 더 필요해요. 성별과 BMI를 제거한 경우. 이렇게요. 그럼 이 중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찾아봅시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거에는 표준어는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BMI를 안 빼는 게 좋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엔 케이스 3. 위에 거 함수를 안 했구나. 함수 실행하고, 다시. 자, 설명력 75%. 성별 뺀 거예요. 표준을 한 거고요. 자, 변수를 빼면은 보통 설명력이 줄어드는 게 보통인데, 얘는 성별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설명력이 안 떨어졌어요. 그럼 둘 다 빼보죠. 설명력 제일 안 좋네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성별을 빼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최종 분석 모델로 삼겠습니다. 뭐 이 이후에 단차 분석을 하긴 해야겠지만 단차 분석까지 고려하면은 진짜 난이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젝트는 딱 요 정도까지만 고려하시면 될 거예요. 단차 분석까지는 가지 마세요. 그거 가면은 대형사고야. 솔직히 그거는 학원에서 할 수준은 벗어나요. 전공하신 분들은 인정할 거예요. 여기 잔차 분석까지 넣으면 솔직히 연극이야. 학원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차 분석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사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설명력 75%면은 그래도 사회과학에서는 꽤 성능 좋은 분석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진짜 전공 공부하는 사람들만 하는 얘기를 여기다 더 넣을 수는 있어요. 아까 제가 했던 게 변수는 빼면 뺄수록 설명력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럼 넣으면 넣을수록 어떻게 되겠어? 근데 변수가 늘어나면은 리스크가 생기는 게 자기중심성의 가능성이 늘어난다고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결과값에 영향을 안 주면서 변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이거를 보통 이제 통계 쪽에서는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자, 지금 BMI가 뭐예요? 비만도죠. 자, 그러면, 아까 BMI가 봤을 때,
BMI의 정상 범위가 맨 위에 18.5부터 24.9 사이가 정상 범위래요. 그러면은 대충 봤을 때 비만도 수치가 15, 20인 사람하고 비만도 수치가 19인 사람하고 그러니까 비만도 수치가 19인 사람과 24인 사람 수치적으로는 작은 수치는 아니에요. 지금 이 범위상에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 모델을 계산했을 땐 차이가 나올 텐데 말해서 지금 19하고 24면은 19하고 24면은 둘 다 정상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비만 아닌 사람과 비만인 사람의 그 병원비가 차이가 많이 나지. 같은 정상 범위 안에서 이거 수치 조금 차이 난다고 병원비 차이가 많이 날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BMI 값에 대해서 파생 변수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왜 흔히 얘기하잖아요. 정상, 그 다음에 과체중, 고도비만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 변수를 구간을 나눠서 더미 변수를 추가할 수 있어요. 결과가 변할까? 결과는 안 변합니다. 어차피 있는 값 갖다 만든 거기 때문에. 하지만 변수의 양은 늘어났기 때문에 설명량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변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 같은 경우도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린 경우랑 그 다음에 고령층이랑 병원비 어디가 더 많이 쓸까? 일정하게 올라갈까요? 나이에 따라서 병원비가 일정하게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올라가겠죠.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나이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저 나이 같은 경우는 쟤네한테 이제 로그를 씌워서, 제곱을 해서 나이에서 파생되는 변수를 또 추가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수치적인 논리를 적용을 해서 변수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은 분석 모델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도메인 처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도메인 처리는 이제 월요일 날 넣을게요. 근데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는 도메인 처리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일반적인 책에 나오는 코딩 얘기보다 조금 더 해줄 게 없나 싶어서 저도 이런 것 때문에 학교 다닌 거니까 제가 통계에서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분석 모델 선정하고요. 요거 올릴게요. 월요일은 요거 뒤에다가 이제 성능 업그레이드 하는 것까지 추가해서 코드 한 번 더 밑에 추가하겠습니다.